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강입니다. 오늘도 역시 서안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안의 유서 깊은 사찰이 또 하나 있죠. 그 초당사라고 하는 절인데, 초당사에 가면은 구마라집 스님의 사리탑이 모셔져 있습니다. 먼저 사리탑을 살펴볼까요? 저렇게 이제 정각 안에 좀 친근하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 이 불자님들은. 왜냐하면은 그 우리나라 고성의 사리탑을 보는 듯한 그런 착각이 일어나죠. 석조, 돌로 만들어서 조각을 하고 밑에 보면은 우리나라 그 고성 부도에서, 보통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고성들의 사리탑을 사리탑이라 하지 않고 부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좀 크게 만들면 탑이라 그러고, 저 정도 크기는 보통 이렇게 이제 부도라 그렇게 이제 하는데, 부도나 사리탑이나 원래 이제 어원 자체는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구분해서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찰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예스님들의 부도와 같기 때문에 지금까지 봤던 중국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좀 훨씬 친근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초당사에 구마라집 스님의 저 사리탑이 모셔져 있는 것인가? 이 초당사는 사실 구마라집 스님께서 그 주석하시면서 경전을 번역하셨던 그 소요원이라고 하는 그 원 내에 지어진 절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건 원래 그 구마라집아 스님을 위해서 지어진 절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마라집아 스님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쿠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야기할 때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사실 구마라집 스님은 우리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불자님들은 우리가 가장 많이 독송하는 경전인 경전들이 대부분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이 많죠. 특히 금강경 같은 경우에 아름다운 운율로 독경하기에 가장 편하게, 물론 현장 스님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금강경을 번역을 하셨습니다. 구마라집 스님 우리가 보는 그 금강경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격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격본을 비교해 보면은 어떤 부분은 빠진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아주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 같은 것을 전문으로 공부를 하시려면은 바로 유격본을, 고려대장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유격본을 이렇게 쭉 비교를 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독송하는 금강경은 바로 구마라집아 스님의 번역이고, 또 묘법연화경 같은 경우도 역시 구마라집아 스님의 번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아 스님은 실크로드 쪽을 따라오면서 살펴봤던 쿠차국의 왕족 출신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고성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 구마라집아 스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전진의 왕 부견이 장군 여광을 시켜서 쿠차곡을 치게 하고 모셔오게 하지만은 구마라집아 스님을 모셔오는 도중에 부견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여광이 왕이 되게 되죠. 그래서 구마라집아 스님께서 사실 이제 후진의 용에 의해서 장안으로 모셔지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한참 뒤가 되죠. 그래서 이 전진의 부견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도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구려의 불교를 전래한 당사자가 바로 전진의 부견왕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와 이제 매우 깊은 인연이 있는 그런 나라가 전진, 또 부견왕,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구마라집아 스님은 이제 서명각이라는 곳과 소요원이라 하는 곳에서 경전 번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이제 401년에 해당되는데, 401년부터 약 한 12, 13년간, 413년에 입적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오니까 13, 14년간 이렇게 이제 경전 번역을 하신 셈이죠. 74부 380여 건을
번역을 하셨습니다. 중국 불교사에 있어서 이 구마라지바 스님의 번역 시기는 사실 본격적으로 번역된 이 대표적인 시기로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현장 스님께서 그 직접 인도에 가셔서 경전을 가져오셔서 번역을 하죠. 그래서 현장 스님이 번역하시는 그 시기를, 또 그 경본 같은 것을 신역, 그리고 새로운 번역이다, 그런 말이고, 구마라지바 스님의 번역을 구역, 그럽니다. 옛날에 번역했던 것이다. 그래서 앞서 구마라지바 스님께서 번역을 하셨고, 뒤에 현장 스님께서 번역을 하신 겁니다. 이 구마라지바 스님은 특히 이제 중론, 용수보살의 중론이라든지 12문론, 백론 등의 역점을 줬는데, 이건 이제 중간 학파라 그러죠. 옛날 인도에서는. 이 역점을 두어서 강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 삼론종, 앞에 논이 세 가지가 나왔죠. 중론, 12문론, 백론. 삼론종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성조법사라든지 이런 이들이 바로 구마라지바 스님의 제자 가운데 한 분이시죠. 이 삼론종은 나중에 선종이 크게 발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단히 오랫동안 발전을 했던 종파입니다. 따라서 이 초당사는 그 삼론종의 근본 사찰인 셈이 되고, 한때 크게 훼손되었지만은 여러 차례 이제 복원이 되어서 현재 모습은 1981년, 최근이 됩니다. 1981년에 복구된 것입니다. 이곳에 그 구마라지바 스님의 사리탑이 모셔져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모셔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 또 나중에 살펴볼 것, 이런 고승들의 사리탑에 비해서는 대단히 왜소하게 보입니다. 약 2m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 아까 본 그 사리탑이요. 뭐 다른 탑들은 벌써 뭐 6m, 7m, 10m, 뭐 10몇 m 이렇게 이제 그 높이가 올라가는데, 다만 큰 탑들은 대부분 벽돌탑이었죠. 전탑. 그런데 이 구마라지 스님은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바로 석조 사리탑에 해당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지은 정각은 후대에 금나라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역시 서안의 정업사, 도선율사 사리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런 사찰과 스님들은 사실 제가 이제 나중에 뭐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 중국 불교사라든지 이런 쪽을 제가 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사리탑 같은 것을 설명드리면서 그분들의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도선율사는 그 596년에서 667년 사이에 사셨던 그런 분이신데요. 중국의 남산율종의 시조가 되십니다. 먼저 그 도선율사 사리탑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저런 모습을 보면 저게 바로 중국풍의 탑이구나, 금방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된 탑들은 예외적으로 돌탑이라든지 목조탑 같은 것이 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벽돌탑이다 하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것도 역시 벽돌탑이죠. 전탑. 그런데 이 도선율사께서는 현장 스님의 역경시에 계율 부분 정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안의 그 종남산 정업사에 머무시면서 선수행을 하시면서 사분율, 이 사분율 같은 경우는 이제 스님들이 주로 이제 연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우리 신도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사분 뭐 비구계본, 사분 비구니 계본 이런 이제 이제 율장이나 이런 쪽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구분되어지는 건데요. 이 사분율 등을 강의를 많이 하셨고 그에 의해서 또 법을 설하신 예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정업사는 그 남산 율종, 중국 율종은 이제 나중에 파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산율종의 근본 도량이 되는데, 이 정읍사는 좀 외진 곳입니다. 외진 곳이라서 전쟁의 피해가 적어서 사찰로서 보면은 옛 모습을 좀 간직하고 있는 사찰이다, 그렇게 보는데, 아까 보신 도선율사 사리탑은 사찰 밖에 모셔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서안의 이 화엄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엄사라는 절 이름만 들어봐도 알겠지만은 바로 이 화엄종의 근본 도량이 되는 사찰입니다. 이 화엄사에는 중국의 이 대표적인 종파인 화엄종의 초조인 두순 화상의 사리탑과 지금 정방향으로 되어서 올라가 있는 7층 사리탑이 바로 두순 화상의 사리탑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조가 지엄 화상이고 3조가 현수 법장 화상이고 4조가 이제 진관 대사, 5조가 종밀 스님, 이렇게 이제 이르면서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 바로 4조 진관 대사의 사리탑이 두순 화상의 사리탑 옆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육각형으로 해서 올라가죠. 역시 전탑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제 화엄사 언덕 쪽에 이렇게 이제 나란히 있는데요. 이 화엄사와 연관되어서 특히 이제 현수법장 스님 같은 경우는, 3조 현수법장 스님 같은 경우는 중국 화엄종을 창종하다시피 한 아주 그런 분이신데, 바로 이 현수법장 스님이 아주 존경했던 우리나라 스님이 계시죠. 바로 의상 스님이십니다. 의상 스님이 원효대사와 입당하던 이야기는 다 아시죠? 그런데 의상 스님께서 바로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에, 지금의 서안에 가셔서 제2조가 되는 지엄 화상 밑에서 화엄경을 공부하고 화엄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수법장과는 동문이 되면서 이게 형님뻘이 되는 셈입니다. 특히 우리 의상 스님께서는 아마도 현수 법장 스님보다 능력 면에서, 교학을 공부한 어떤 그런 수행의 면에서 좀 앞선 것이 아니냐 느껴지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현수 법장 스님이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 항상 의상 스님에게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상 스님께서 갑자기 귀국을 하시게 되죠. 당나라가 신라를 갖다가 이렇게 좀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알리기 위해서 빨리 들어오게 됩니다. 빨리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신라에 들어오셨으니까 서로 못 만나죠. 그래서 이제 신라로 오는 스님들 편으로 바로 자기의 글을 보내고 했는데, 그 가운데 법장 스님의 대표적인 저술 가운데 하나인 화엄경 탐영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화엄경 탐영기를 저술하고도 필사본을 보내면서 편지를 씁니다. 제가 저술한 부분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보낸 것이 지금까지도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그만큼 이 의상 스님은 중국 화엄종에 있어서도 대단한 어떤 위치까지 이르셨던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를 바꿔서 좀 나아가겠는데요. 도시를 바꾸기 전에 지금 이 서안을 떠나기 전에, 서안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스님들과 대단히 인연이 깊은 곳이죠. 지금 의상 스님도 그렇습니다만은 원척법사라든지 앞서 살핀 원척법사라든지 이런 분들, 이게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 당시로 우리나라가 크질 않죠. 조그마한 나라에서 사실 큰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전체의 불교계를
거의 뒤흔들 만큼 쟁쟁한 분들이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또 4대 그 영지 가운데 하나인 그 구화산 지장 스님도 역시 신라왕족이시거든요. 그 중국 전체 통틀어서 4대 영지라 하는 이 구화산, 중국 사람들이 한 번은 가보고 싶어 하는 곳, 반드시 일생에.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한편으로 이제 저 같은 이 후학으로서는 가슴이 뿌듯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솔직한 심정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더욱 정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곳이 중국 그 위치상에서 보면은 지금 중심부에 해당되죠. 서안. 예. 옛날 장안입니다. 당나라 썼던 장안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신도, 그 다음에 낙산, 아미산, 곤명 이렇게 해서 동쪽으로 올라와서 천주, 복주, 그 다음에 천태산 이렇게 항주, 소주, 진강, 여산, 그 다음에 태산이 있는 태안, 개봉, 정주. 정주는 소림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탑들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중간중간 제가 좀 시간마다 살펴드리겠습니다만은 저와 같은 그 차례로 탑을 살펴보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승복하십시오.